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토지 투자를 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 한 4억 6, 7천대 사가지고요. 한 8개월 만에 8억 4천만 원에 팔았던 실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토지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황도로죠. 바로 이 현황도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야 될 땅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황도를 통해서 수익을 본 그런 실제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임장을 다니다 보면 개발이 되지 않은 면 단위 시골에는 현황도로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땅을 보러 갔는데 포장된 길이 있다고 해서 이 길이 무조건 도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황도로일 수도 있고 사도일 수도 있기에 공도가 아닌 이상 소유권이 누구 것인지는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현황도로란 지적소상의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현황도로는 현황도로에 같이 붙어 있는 땅이 현황도로의 주인이라고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현황도로를 판단하기에는 생각 이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간혹 지자체별로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로인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 허가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실제 매매했던 예를 들어봅니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3존리 땡땡땡 번지입니다. 2020년 9월 15일에 매입한 땅인데요. 이 땅의 특징은 입지 분석상 너무나 위치가 좋았어요. 도시지역 자연녹지고 건폐율 20의 용적률 100%, 한 651평 정도로 되어 있고요. 지목은 가순으로 되어 있고 도로가 없는 땅이지만 실제 마을이 있고 마을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리적인 위치는 송산그리스디 남측지구 184만 평,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와 거의 접경되어 있는 위치고 평택시흥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송산 마도아시에서 직선거리 600m 떨어진 최적의 장소였고 주변 시세는 평당 120만원 가량 하는 땅이었고 특별히 이 주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던 중 이 땅에 대한 매도 문의가 왔습니다. 대표님, 혹시 3존리 땅 한번 보실래요? 도로는 없는데 현황도로로 되어 있고 주변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인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그럼 집원을 보내줘 보세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연락 온 집원을 확인해 보며 한박 웃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홍 이사님, 이거 혹시 평당가가 얼마예요? 평당 70만 원이라고 하네요. 지주가 84세라 연세도 많으셔서 건매로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전 표준관리를 하면서 로드뷰로 보니 현황도로가 있지만 길의 폭이 좁고 배수로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싼 이유가 있네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 땅에 저의 마음은 이미 꽂혀 있었습니다. 평당 100만원 정도만 하는 땅만 나오면 3존리 땅은 무조건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타임이었는데 그것도 70만원에 나와서 그냥 바로 3존리로 임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 역시 아주 훌륭한 땅이었습니다. 향후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면 이곳은 평당 몇백만원 넘어가는 땅임을 확신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고속도로 IC와 가깝고 산업단지가 거의 붙어있는 이 땅은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만들어지는 산업단지 중 한 곳이었기에 기대는 충분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대부분 고속도로 아래쪽을 파서 토끼굴로 만들었는데 오직 이곳에만 고속도로 위를 지나가는 단 하나의 길이 있는데 바로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땅 옆으로 나오는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땅은 매입할 때는 순발력 있게 계약금을 바로 입금해야 할 때도 있지만 충분히 시간을 끌어도 될 곳이 있습니다. 아직 송산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송산 토지에 대해서 가치를 너무 낮게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송산 그린시티는 전국에서 가치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신문에 날 정도지만 2020년 경에는 불이 붙기 전이었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공이사님, 이거 물건을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럼 지주번호 드릴 테니 대표님이 전화해 보시고 가격 내고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버리시죠. 제가 봐도 도로가 없어서 팔기 어려운 땅입니다. 혹시 잘 되시면 수수료 좀 챙겨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홍 이사님을 통해 지주 전화를 받고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땡땡 선생님 되시죠? 3존리 땅 내놓으셔서 확인 후 전화 드렸습니다. 매수할 의사가 있는데 조금만 더 깎아주시면 바로 계약할게요. 그러자 어르신께서 아, 그래요? 얼마를 깎아드려야 하나? 평당 2만원만 낮춰주셔서 평당 68만원에 하면 바로 입금시키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계약 일자를 잡았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송산에서 사시다가 서울로 이사 가셔서 시세를 전혀 알지 못했고 주변 부동산에서도 주변에 거래 내역이 없어 적정 가격을 몰라 70만원에 내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약 당일에 지주인 심땡땡 선생님 사이가 같이 오셔서
주변 시세를 부동산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평당 68만 원에 한 것을 주변에 보니 75만 원이면 충분히 팔 수 있다고, 75만 원 아니면 절대 팔지 않고 그냥 돌아가겠다는 굳은 의지로 버티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8만 원이 올라간 것입니다. 저도 이대로 물러설 수 없기에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땅을 사기 위해 모든 스케줄을 비우고 왔고 이미 전화해서 평당 68만 원에 계약하기로 하고 왔는데 당일날 와서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저도 양보할 테니 73만 원에 하는 걸로 해주시지요. 아님 저도 포기하고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사위는 한참 고민하시더니 그렇게 합시다 하고 시원스레 계약 도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은 현재 1년 6개월 만에 평당 70만 원에 산 땅이 평당 2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없지만 현황도로가 있는 땅은 가치가 숨겨져 있어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나오는 물건도 가끔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용도지역상 도시적 이외의 지역이나 면단위 지역에 대해서 현황도로에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면단위 이상 도시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를 갖추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현황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람이나 농기계, 차량이 통행 중이고 이용 중이어야 하기에 만약 통행이 없다면 현황도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현황도로는 포장 상태에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현황도로라 하면 미포장도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주나 누군가에 의해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포장을 했다고 해도 현황도로로 인정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장도로를 지자체에서 실시한 것이라면 사용승낙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포장한 경우라면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고 지자체에 꼭 문의는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표시가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도로관리대장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모든 도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지만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리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현황도로가 길게 되어 있다면 현황도로는 하나의 필지가 아닌 개개인의 필지가 여러 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이 없을 때는 지적도를 발급해서 현장에서 확인하곤 했지만 요즘은 휴대폰으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현장에서 지적도와 현장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적도에서는 맹지인데 현장에 와서 확인해보면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현황도로는 있는데 라는 말을 합니다. 즉 맹지이지만 현황도로가 있어서 맹지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원이나 지적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카카오맵, 로드뷰를 활용하면 현장에 가지 않고 현황도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현황도로를 모르고 확인도 안 한 사람은 본인 땅이 지적도상 맹지로 알았는데 현황도로로 인해 건축이 가능한 땅이란 것을 매도 후에 알게 되어 맹지값으로 팔았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기에 반드시 현황도로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도로의 지목은 도자가 아닌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현황도로는 답, 전, 임야 등 다양한 지목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목 자체도 도로가 아니기에 현장에 가서 길이 있다고 해도 지목을 꼭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현황도로의 소유권은 보통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개인의 토지로 편리상 이동하기 위해 만들었기에 개인의 소유가 많지만 국어나 하천이 현황도로일 수 있기에 국가의 소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개인의 소유일 경우 지적도로를 확인해보고 도로 부분이 분할되어 있다면 현황도로라고 해도 지적상 도로이고 공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많은 토지들 중에서 사지 말아야 할 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선화지는 과연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선화지는 토지 위에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로 쉽게 말하면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뜻합니다. 선화지는 보통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창고 부지, 거주, 텃밭 등의 제한된 개발만 가능한 토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화지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 토지이기도 하죠. 그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화지의 면적, 즉 보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이 보상 면적입니다. 철탑이 세워지는 자리는 당연하게도 100%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한 후 보상이 됩니다. 그 외의 면적은 더 낮은 보상을 받게 되고요. 또한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선화지를 볼 때는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선화지의 구분지상권은 주로 한국전력에서 설정하며 그 범위는 송전선 좌우 끝단으로부터 6m, 지상으로부터 15m 이상의 공중에 설정합니다. 이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지상, 공중, 지하의 특정 및 일정 부분의 사용권을 설정함으로써 토지주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설정 방법은 사용료 개념의 보상금을 토지주에게 지급하고 해당 영역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인데요. 선화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용이 이루어질 경우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보상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분지상권 설정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화지를 볼 때는 각 지역마다 한전의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사항을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히 선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선화지로 되어 있는 땅은 아무래도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사려고 하는 땅 앞에 국유지나 시유지나 국어 같은 토지들이 딱 버티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맹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땅 앞에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 또는 국어를 어떻게 점용하는지 또는 어떻게 불화를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거래가 확 줄면서 토지 투자로 옮겨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아마도 아파트에 붙는 양도소득세가 너무 과해서 벌어도 세금으로 다 나간다는 말이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더구나 최근 무산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여러 편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들의 조회수를 보면 더욱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토지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사려는 땅 주위에 정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땅이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인데 그 앞을 국유지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러니까 국유지 넘어가 도로로 되어 있고 이 국유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땅은 더 이상 맹지가 아니게 됩니다. 이 부분은 건축 허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의 종류를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가볍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유지란 쉽게 말해서 국가 소유의 땅을 말합니다.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 소유자란에 국자라고 적혀 있는 곳이 국유지인데요. 국유지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자산으로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국유재산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몇 가지가 있는데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공용이라 하고 청사, 공무원, 주거건물, 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하천 등 국가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인 공공용, 정부 기업이 사무용, 사업용 또는 직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인 기업용, 법령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인 보존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조금 어렵죠?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행정재산을 제외한 국유재산은 거의 일반재산인데요. 이 일반재산은 개인이 매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 일반재산은 과거에는 잡종재산으로 불렸는데 보존, 활용할 필요가 없는 이용 가치가 없거나 내가 소유한 토지와 바로 인접해 있고 적절한 매수 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는 국유지를 매수가 가능합니다. 국유지의 확인은 토지 등기부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시리얼, 이 나라 재산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유재산의 처리 과정을 보자면 먼저 국유지 사용을 허가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자산은 사용 허가를, 일반 재산은 대부 허가를 받는 것인데요. 국유지는 무단 점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한 벌금, 즉 변상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 토지와 인접한 국유지를 이미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계약된 그 기간까지는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과 합의가 되면 사용 허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유지를 직접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매수 방법은 우선적으로 토지 주소지에 시, 군, 구, 재무과, 회계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본부 중에 연락을 해서 매수 신청을 하는데 보통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담당자와 우선적으로 꼭 상담을 한 뒤에 신청을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으로 매각심의위원회에서는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립한 다음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감정평가를 통해 전체적인 가격을 책정해서 진행하는데 이때 정확한 가격 책정을 위해서는 최소 법인 두 곳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가격 결정 이후에는 수의계약 또는 경쟁을 통해 입찰을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한 후 60일 이내 잔금을 완납해야지만 소유권 이전이 진행되는데요. 국유지 매입이 예전에는 좀 더 수월하게 가능했는데
요즘은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지의 사용 허가를 자신이 받고 있다면 그 땅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등의 활용을 통해 자신이 국유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농사를 짓는 행위를 통해 실제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본인임을 입증하고 잘 설명하면 매입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이 땅을 사면서 발생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비소유의 땅을 살 때만 해도 이게 평당 180만 원에 한 21억 정도에 샀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곳은 정확하게 제가 주소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 청북읍 한산리 709-5 한번 찾아보셔도 될 거예요. 여기가 폐국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불화받는 중간에 일어났던 아찔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형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검은색으로 길게 해놓은 것이 이게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입니다. 이 4차선 도로에 A 소유,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A 소유의 땅 전면의 길이가 37m고요. 분홍색으로 표시한 B 소유의 땅이 전면이 20m 정도밖에 안 돼요. 진입로가. 그 사이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폐구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폐구구가 4차선 도로변으로 15m 그리고 비소유 중간으로 길게 이렇게 널려 놓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소유의 땅은 폐구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모양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폐구구를 비소유처럼 그냥 쓰고 있었어요. 무단으로 그냥 쓰고 있었습니다. 써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A 소유자가 폐구구를 불화 신청을 해서 A 소유가 가져가게 되면 문제는 굉장히 커집니다. A 소유의 땅 모양이 정말로 별로 좋아지지 않겠죠. 꾸불꾸불한 이 노란색 부분이 A 소유의 땅이 되는 거예요. 뭐 A 소유는 불화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사실은 전면에 37m가 되어 있고 이등병 삼각형처럼 되어 있지만 어쨌든 길게 도로에 37m가 붙어있는 도로의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A 소유가 이것을 불화를 받게 되면 폐국어 전면의 도로 면적 15m를 함께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A 소유의 전체 진입 면적은 한 53m인가요? 예, 53m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비소유는 굉장히 나쁜 여건에서 이 땅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소유가 이것을 불화를 받게 되면 굉장한 이익이 있어요. 먼저 진입도로 20m에서 15m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35m라는 진입로를 얻게 돼요. 그리고 폐구거가 이 안쪽에 있던 것들이 비소유 전체가 돼버리면 땅 모양이 정말로 반듯하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비소유자는 이 폐구거를 불화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A와 B에 접경되어 있어요. 양쪽 다 접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A가 불화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질 거고 B가 소유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입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비소유의 거의 대부분 다 붙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했죠. 설명을 해서 이 폐구거는 B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논리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B가 가져가야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의 계약을 통해서 이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제가 샀을 때는 그때 평당 180만 원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폐구거를 불화받았을 때는 140만 원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평당 4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이게 A 소유자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를 B로 가져오면서 이 폐구거가 내 땅이 되면서 모양도 좋아지고 진입로도 15m가 더 늘어났던 그런 좋은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유지라든지 어떤 국어라든지 국유지를 불화를 받을 때는 이렇게 접경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정말로 입찰을 봐가지고서 이 폐구거가 A 소유가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B 땅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화를 받을 때는 이것저것 이해관계도 붙어있는 면적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수의계약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입찰을 받아야 되는 건지를 잘 따지셔서 하면은 좋은 결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라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드는 불화를 하는 목적은 아마도 현재 시세보다 훨씬 싸게 계약할 수 있고 개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생기면 점용허가보다는 전체를 불화받아 내가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개발하려는 부분이 훨씬 유익하기에 불화를 받습니다. 혹 잘못 일처리를 하다 보면 불화 신청을 했는데 입찰을 해야 하는 경우 함께 붙어 있는 옆집과 경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함께 붙어 있는 나라 땅에 나와 내 이웃이 같이 붙어 있다면
그 상대방도 국유지가 탐이 나기도 하고 더불어 입찰을 하게 되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기가 어려울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내 땅처럼, 나라 땅을 내 땅처럼 사용하다가 불화 신청 후 내가 불화 받지 못하고 다른 불화 받는 분에게 넘겨줘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에 또 조심해서 잘 알아보고 국유지 입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 문제는 긁어서 부서를 만든다고 내 땅에 국유지가 아주 중요한 곳에 물려 있는데 이곳을 다른 사람에게 내줄 경우 내 땅 모양이 우습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 허가 또는 매입을 통해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맨 처음에 설명드린 예시에서도 충분히 국유지를 통해 자신의 땅을 도로와 연결하여 맹지가 아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으로 그 가치를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4차선에 붙어 있는 땅이나 2차선 교행도로에 붙어 있는 국유지를 점용 허가 받는데 큰 문제 없고 개발 행위하는 부분에 있어도 큰 문제가 없기에 땅값이 상당히 비싸지만 3m, 4m 도로 안쪽에 붙어있는 도로에도 국어나 시유지, 국유지가 있기에 잘 활용을 하면 맹지 탈출하는 좋은 기회도 되기에 이런 고급 기술들은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가셔서 상의하시면 의외의 경우가 나올 수 있고 맹지인 경우 맹지 탈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신이 소유한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국유지를 사용하거나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 호재, 도로, 용도지역, 지목 등 너무나도 신경 써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임장도 많이 다녀보시고 스스로 많은 정보를 찾아보셔서 공부하는 것이 토지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땅을 잘 아는 고수도 어렵다고 하는 항목인데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토지 투자 시 그리고 개발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토지를 매입하다 보면 매우 마음에 드는 땅이 있습니다. 그냥 땅으로 사서 아무것도 개발하지 않고 땅으로 팔려고 했는데 입지 조건이 너무 좋아서 내가 사놓은 땅 앞에 도로가 개설되는 경우 땅으로 팔기가 너무 아까워 개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토지를 개발해서 매매를 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가상승분에 무려 25%가 부과되기에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개발부담금으로 인한 분쟁이 심심찮게 나오는 이유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주택지를 사고 집을 짓고 나면 갑자기 개발부담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땅을 산 것뿐인데 개발부담금을 내라고 하니 건축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면 멘붕이 올 수도 있겠죠.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토목을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개발부담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작은 실수로 엄청난 개발부담금을 물어야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개발부담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과 개발부담금이 무엇인지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 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농지를 샀는데 농지에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고 허가를 내서 대지로 만들 경우 농지였을 때보다 대지로 바뀐 농지는 공시지가가 상승합니다. 그 공시지가 차액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 일정 면적에는 개발부담금을 완전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그 대상 면적을 알아보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은 200평 이하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기타 도시지역에서는 300평 미만에 대해서 면제해 주고요.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500평 미만에 대해서 면제를 해줍니다.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라고 그랬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대상사업 면적 산정은 동일인이 5년 이내에 연접 시행한 사업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 대상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곱하기 25%고요. 개발이익은 개시 시점 지가 플러스 개발비용 플러스 지가 상승분을 다 더해서 종료 시점 지가에서 빼주면 개발이익이 나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꼭 알고 있어야 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면탈, 감경을 목적으로 허위계약을 체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를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 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 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동일인인 사람이 동일 필지를 각각 부과 대상 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한 후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봅니다.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둘 이상의 개발 사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지구의 면적을 합하여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하며 먼저 착수한 사업 지구가 이미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이러한 개발부담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보통 특별광역시는 평수로 따지면 200평 이하, 도시지역은 300평 이하,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은 500평 이하면 개발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만 땅을 매입할 때 보면 원형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원주택도 처음 몇천 평에서 분할해서 150평, 200평으로 나누었기에 개발부담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완전 독립된 필지에서 떨어져 나온 허가받지 않은 땅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핵심은 원형지에서 허가를 받고 분할한 땅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허가 기준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허가 기준입니다. 허가 전인지 허가 후인지의 기준으로 갈립니다. 허가 전 매입한 땅이면 면적 기준에 부합하면 개발부담금이 면제이고, 큰 땅을 매입 후 허가 후 필지를 분할한 것이면 면적을 부과 기준 이하로 분할했더라도 부과되는 것이 개발부담금입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해당 관청을 수시로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전원주택 같은 땅을 매입 시 토목공사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를 해놓은 땅을 팝니다. 이런 상황이면 거의 개발부담금이 100%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목공사를 해놓았다는 것은 이미 허가를 내놓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기에 결국 전원주택지를 사고 난 후 건축을 하고 준공을 완료하면 공사 허가를 낸 사람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지를 살 때 개발부담금이 꼭 나오는지 확인해야 하고, 개발부담금이 나온다고 한다면 처음 토지를 분양하는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분양받아서 건축한 사람이 내야 하는지에 대한 계약을 특약상에 잘 기록해 놓아야 분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실제는 건축을 한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결국 허가를 분양하는 사람이 받았다 하더라도 수분양제가 허가권을 수분양제로 변경해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매입한 땅이 1000평이 되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개발업자가 처음부터 토지 매입 후 가분할한 뒤에 매수자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주면서 매매하면 아주 간단하게 개발부담금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사는 땅이 허가를 이미 받았는지 아닌지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개발이 안 되었으면 미리 가분할을 하고 매입할 때부터 허가자를 정해서 각본처럼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만 그렇다고 수천만 원을 아끼는 일이기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반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찾아가야 해결될 수 있는 고수들이 하는 분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기술과 방법을 잘 익혀두셔서 주변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평생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토지를 살 때 맹지를 절대로 사지 말라고 합니다. 당연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맹지도 사실 땅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모든 맹지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위 맹지라 해도 토지 주인은 자신의 토지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남의 땅을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경우 그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권리가 바로 주위 토지 통행권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구나 농기계가 진입해야 하고, 또한 농사를 짓는 인부들도 진입해야 하는데 내 땅 주변이 모두 타인의 땅이라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자신의 땅으로는 통행을 못하게 한다면 정말 그 땅은 농사도 짓기 어려운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고자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습니다. 사실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못하면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하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자신의 토지 주변을 둘러싼 토지의 소유자들과 소통하여 해당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보통 주변 토지주들은 승낙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소송으로 가기도 하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치기도 합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이 성립하려면요. 1. 들어가는 길의 폭이 2m 이하. 2. 진입로 개설 시 토지주들과 소통해야 하고 무단으로 개설 시 분쟁이 발생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3. 적정한 사용료 지불. 4. 토지의 손실이 가장 적은 가장자리 안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모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좀 더 자세히 내용과 법원 판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길이 없는 맹지를 사게 되면 원칙적으로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맹지에는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일단 건축허가가 나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도로로 사용하던 토지의 소유권자가 시비를 걸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는 공로로 나가기 위한 통행로가 필요로 합니다. 이때 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건물에 수도나 도시가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 공사가 다른 사람의 소유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민법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으로부터 당연히 나오는 권리가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민법에 의해 통행권이 인정되는 요건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권리입니다. 막상 이웃 사람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에는 부득이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지적 청약도 해야 하고 재판부에서 현장 검증을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소송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맹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주위 토지 통행권과 시설 확인권 등에 관한 민법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위 토지 통행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럼 주위 토지 통행권 성소 판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3월 21일 경북 청도군에 있는 밭 797제곱미터 소유권을 취득한 A씨는 이 토지와 인접한 572제곱미터의 밭을 소유하고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B씨를 상대로 농사를 위한 출입에 필요하다며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씨의 토지는 B씨의 토지를 비롯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과 차가 다니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다. B씨 토지 남동쪽 끝부분은 공로인 도로에 접해 있는데 A씨는 B씨 소유 토지를 통해야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으나 A씨 토지와 B씨 토지 경계에는 B씨가 철조망을 설치한 상태이다. 원고의 토지는 농지로서 농사를 위한 출입이 필요한데 원고 스스로도 사람이 통행할 정도인 폭 1m의 통로에 대해서만 주위 토지 통행권을 확인을 구하고 있다. 대구지법 박효선 판사는 9월 16일 원고 토지는 타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에 해당하며 원고는 위 토지를 위하여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한 주위 토지 통행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에게 피고 토지 중 8제곱미터에 대한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원고 성소 판결했다. 일반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토지는 어렵지만 한 가지 지식으로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 되어 있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조금씩 당신의 기초 체력을 다져가시면 분명히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실력이 발휘될 때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오늘도 지식으로 무장하시고 경험을 다져가시고 실수라는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실수를 통해 당신이 더욱 튼튼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서 반복된 실수는 더욱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촉매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도전과 실패의 시도가 있었기에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지 공부를 통해서 성공을 약속받을 수 있다면 해보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꿈을 좌절시키는 것이고 당신을 현재에서 정체시키는 것입니다.
실패 없이 성공이 없다면 반대로 말해서 실패를 경험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길목의 하나의 과정이라면 기쁨으로 실패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또 바라기 바랍니다. 토지 투자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언젠가 주어지는 성공의 열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칼을 갈듯이 당신을 준비시키길 바랍니다.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하다 보면 가끔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땅을 샀다라는 분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땅을 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는 것이 토지를 정말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실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6시 30분 새벽까지 일을 해서 늦잠을 잘 생각으로 이불 속에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곧 끊어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데 계속 전화벨이 울려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70대 가까이 되신 어르신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강남에서 교육을 받고 땅을 하나 샀는데 너무 불안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으니 용서하시고 제가 산 땅이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화가 나서 막 쏘아붙이려고 하다가 그분의 간절한 목소리에 감정을 자제하고 어디 지역에 매입했는지 주소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남양읍 시리 땡땡 번지. 휴대폰 네이버 지도로 바로 검색해서 알아보니 이곳은 그린벨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중에서도 용도 지역이 절대 농지 땅이라 개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땅을 얼마에 사셨나요? 300만 원이요. 네? 그렇게 싼 땅이 있어요? 거꾸로 물었습니다. 아니, 평당 300만 원에 샀다고요. 맙소사, 평당 30만 원도 안 되는 그린벨트 농지를 평당 300만 원에 샀다는 말에 기가 찼습니다. 말문이 막혀서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한참 설명을 드린 후에 또 물어보았습니다. 이곳이 어떤 땅인지 혹시 아세요? 그리고 왜 이곳을 샀는지, 파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팔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70대 여사님께서는 친구 따라 강남에 있는 토지 교육하는 곳이 있는데 매일 교육만 받으면 매일 7만 원씩 준다고 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강남에 교육받으러 갔다가 유명하신 강사분의 말을 듣고 화성에 있는 송산그린시티가 개발이 되는데 그곳에 서해선 복선 전철 송산역이 생기고 송산역 앞에 있는 땅을 사놓으면 10배 이상 오른다는 말에 땅 한 필지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분으로 평당 300만 원의 땅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그곳에 송산역이 생기나요? 생기면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분명 70대 노인은 큰 실망과 함께 좌절할 것이고 또한 푼푼히 아껴둔 돈을 투자했기에 아마도 화병으로 몸져 누울 수 있는 상황이라 진실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더 이상은 이곳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곳은 개발 제한 구역, 쉽게 말씀드리면 그린벨트이고 송산역이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실제 개발이 어렵고 개발이 된다 하여도 개발 제한 구역 해제 후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평당 300만 원에 산 것은 엄청나게 비싸게 산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남에 있는 기획부동산들의 수법이 대동소이합니다. 잘 차려놓은 번듯한 사무실에서 교육을 합니다. 케이블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일단 안심을 시킵니다. 무슨 부동산, 무슨 박사, 공인중개사, 토지 전문가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소개되고 있는 지역의 땅을 설명을 합니다. 기획부동산은 절대로 호재가 없는 지역은 안 합니다. 방송에서 현재 이슈가 되는 지역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슈가 있는 지역의 좋은 땅들은 엄청 비싸기 때문에 보통 개발이 되기 힘든 임야나 개발 제한 구역 내 그린벨트 같은 절대 농지 같은 땅을 평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에 사서 10배 이상 차익을 실현하면서 지역의 호재를 실어서 불인이들에게 파는 것입니다. 파는 형태는 작게 분할로 팔기도 하고 요즘은 관청에서 여러 개의 분할을 제한하기 때문에
공동 지분으로 매각을 하기도 합니다. 땅 한 필지에 수십 명 이상 들어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땅을 누가 사지? 눈 감고 사도 이보단 잘 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강남에 가서 기획부동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보면 본인도 모르게 지갑에서 돈을 세고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의심도 들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다가도 자꾸 듣게 되면 좋은 이야기들만 내 귀에 들리기에, 그리고 강사님들의 믿음이 가는 목소리와 이력들이 방송이나 뉴스를 인용하게 되면 더욱 확신이 들고, 현재 누구누구도 이 땅을 샀고 이제 남은 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압박을 하면 지갑을 열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바닥의 생리입니다.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너무 많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심지어 경찰도 당하고 은행원도 당하고 검사도 당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똑똑하지 못해서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면서도 당합니다. 기획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획부동산이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공신력 있는 자료와 해당 지역의 뉴스와 호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 보면 절대 당하지 않는다는 방화벽을 해제시키고 철갑으로 둘러놓은 방패도 무장 해제시킵니다. 예전 기획부동산의 특징은 이슈가 있는 지역에 임야를 사서 바둑판처럼 쪼개놓고 팔기도 하고, 신도시 주변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는 바둑판처럼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수백 명의 공유 지분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기획부동산이 투자를 하는 지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반드시 이슈가 있고 뉴스가 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획부동산은 약간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임야는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또한 필지 분할을 관청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모양이 반듯하고 저렴한 절대농지 쪽으로 많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위치한 땅 고덕국제신도시 접경에 위치한 절대농지를 보면 제가 2015년에 샀을 때는 평당 37만 원이었는데 저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 절대농지가 2021년에 매매가 되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평당 350만 원 이상 팔려 나갔습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주변이나 평택 안중업 주변 땅들, 그리고 송산 그린시티 개발 제한 지역 내 그린벨트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적당한 가격은 괜찮지만 상식을 벗어난 토지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고, 의심이 들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주변 사람도 잘 모르면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기획부동산의 또 하나의 특징은 토지의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큰 평수도 간혹 있지만 보통 3평, 5평, 10평 이렇게 평수를 작게 쪼개서 매매를 합니다. 한 구자에 몇백만 원, 그래서 3구자 또는 5구자 또는 10구자 하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100% 기획부동산이니까 바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교육을 들을 필요도 없고 시간 낭비만 하는 것입니다. 땅을 사는데 정상적인 땅이 3평짜리, 5평짜리 그런 땅이 어떤 가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도심 속 빌딩에 있는 땅은 5평, 10평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개발이 되지 않은 시골 땅이 이렇게 작은 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땅을 권하는 곳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0대 노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송전역 앞이라 평당 1,000만 원이 갈 수 있는 땅이라는 말에 평당 30만 원짜리 땅을 10배 비싼 평당 300만 원에 매입하게 되었다는 후회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더 이상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쉬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획부동산은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서 이런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지도 중과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0%나 더 중과되기 때문에 어떤 토지가 사업용 토지이고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토지에 대해 공부하고 토지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께는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고,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가 지목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비해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 토지가 사업용 토지가 되어야 좋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되는지 농지, 임야, 목장용지,
그 외의 기타 토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지는 전, 답, 과수원이 해당되며 시 이상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외에 소재하는 제촌자격 농지의 경우가 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속하는 농지는 사실 농지라기보다는 대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제촌이라는 부분은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행정구역상 연접한 곳에 있거나 혹은 30km 이내에 있으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3,7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임야는 제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로 말 그대로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연접한 토지이거나 주소지의 30km 이내에 임야가 있는 경우죠. 또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그리고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목장용지는 시 이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지역 소재여야 하고 실제 축산업을 영위해야 하며 가축별로 기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한 기준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의 기타 토지는 재산세 납부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 시 혹은 재산세가 별도 합산, 분리과세의 대상일 때는 사업용 토지, 반대로 종합합산일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타 토지의 경우에서 대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볼게요. 대지는 건축물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불일치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무허가 주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허가인 기타 건물은 비사업용 토지에 속합니다. 또한 대지는 용도 지역별로 배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만약 정말 넓은 땅에 건물 하나 조그맣게 지어놓는다고 다 인정을 해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 지역별로 건물 바닥 면적의 배율을 적용하여 인정을 해주는데요. 전용 주거 지역은 건물의 5배,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은 3배, 일반 주거 지역, 공업 지역은 4배, 녹지 지역은 7배, 미계획 지역은 4배,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은 7배로 주택은 10배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대지 중에서도 나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무주택자가 보유한 나대지, 약 200평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자세히 보자면 양도일 직전 2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소유한 한 필지의 나대지로서 주택 신축이 가능한 660제곱미터의 토지는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건물 멸실 후의 나대지인데요.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환지 후의 나대지입니다. 표를 보시면 시기에 따라 제촌자경, 지주의 부재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농지 취득일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일까지는 제촌자경에 속한다면 기간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사업 완료까지는 대지로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사업을 완료 후에 2년 이내까지도 기간을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에는 건물의 신축 여부를 판단하여 건물이 있으면 인정이 되는데 전체 기간에서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기간이 60%가 넘으면 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기간 기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경우들과 기준들을 이 기간에 맞춰서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혹은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충족하셔야 모든 기준들이 적용이 되어 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제촌자격 농지, 근로, 사업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일 때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내가 만약 양도일 직전 토지 보유기간 5년 중에 1년만 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면 인정이 되지 않고 5년 중에 3년 이상을 충족하거나 전체 기간 중에서 60% 이상을 충족해야 사업용 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요. 1200만 원 이하는 각각 6%, 1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각각 15%, 25%로 자세히 보시면 비사업용 토지가 사업용 토지보다 10%가 더 부과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소득세는 누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6억 원이라는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5억 초과분의 부분만 50%가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업용 토지에 비해서 10%씩이나 높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는 것이 좋겠죠. 또한 하나 더 알아야 할 사항은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입니다.
바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10%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경제촌 8년 이상 토지 보유 시 감면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자경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보유, 그리고 토지 주인이 직접 농작업의 반 이상을 한 경우, 또한 사업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며 소득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초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이어야 하며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하고 세대원 전원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년 이상 자경제촌한 농지를 직계 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3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감면 금액은 1년에 1억, 5년간 2억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의 판단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차장도 사업용 토지가 되나요? 인데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토지는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해야 하며 주차장법에 따른 노회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 금액의 비율이 3%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농지를 임의적으로 주차장 사용 시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물상 같은 물품 보관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등은 물품의 보관, 관리에 사용된 최대 면적의 120%, 그러니까 1.2배까지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이때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골프 연습장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 합산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이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실외 골프 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터적 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 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 이내의 면적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할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 내용들을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더 자세히 찾아보신다면 성공적인 토지 투자의 발판으로 삼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파트나 상가를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토지를 더 선호하시나요? 제가 처음 투자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물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고민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건물을 사게 되면 대출 이자뿐만이 아니라 화재보험도 들어야 되고 공실염려도 있고 건물의 노후와 같은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된다는 사실에 쉽게 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면 토지를 투자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것 중에 가장 쉽게 하는 것이 아파트 투자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고 투자로 매입했지만 안 나가면 내가 들어가 살 수 있고 환금성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쉬운 대신 수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가격에 비추어 보면 고작 몇십 % 오르면 잘 올랐다고 합니다. 특수한 지역 빼고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시간도 장시간 걸립니다. 땅과 건물을 비교해서 땅을 투자하면 좋은 점은 첫 번째로 건물은 등기를 하면 반드시 화재보험을 들여야 하지만 땅은 평생 화재보험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고가의 건물에 화재라도 나면 모든 재산이 물거품으로 될 수 있기에 고가의 그림이나 문화재, 각종 작품들을 보험에 들어놓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반면에 토지는 화재보험을 들 이유가 없습니다.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기에 실상 화재가 나더라도 손실을 입을 것이 없기에 화재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혹 토지는 일시적인 훼손이 가능해도 영원히 훼손시킬 수가 없는 것이기에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현재까지 땅은 유지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조선시대 이전부터 땅 위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었다가 소멸되고 있다가 또 소멸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토지는 지금 그대로 그 자리에 엄청난 지가 상승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기 때문에 건물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발지 주변의 땅은 시간이 지날수록 개발 압력으로 인해 가격이 몇십 프로가 아니라 몇 배가 상승되기도 합니다. 아파트는 30년이 지나면 잔존 가치가 10%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이 30년이 지났어도 계속해서 올랐다면 이것은 건물이 오른 것이 아니라 땅값이 오른 것입니다.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재건축을 하게 되어 아파트를 멸실하더라도 땅값은 그 이상 값을 유지한다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상각의 대상이지만 토지는 물리적인 감가상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로, 건물은 계속적으로 생산이 되지만 토지는 더 이상 생산되지를 않습니다. 좋은 입지의 토지 위에 건물이 만들어진다고 가정할 때 건물은 언제든지 멸실을 하고 다시 짓고 수요에 따라 또 다른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고 지상 1층이었던 것이 지상 30층까지 올라갈 수도 있기에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자가 줄어들기에 건물 값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토지는 그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토지가 계속 생성되지 않기에 공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일반 평범했던 그 토지가 지구단위 도시개발로 인해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가 되면 평당 수십만 원에서 평당 수천만 원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안전자산인 금과 토지를 선호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발지역 땅은 계속 주변이 변하고 상권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매입해놓은 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건물은 한번 지으면 변형이 어렵지만 토지는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땅 100평에 10평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할 때 너무 작은 건축물로 인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다면 다시 허물고 지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토지는 면적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커서 팔기가 어려우면 잘라서 팔 수 있고 너무 작은 면적 때문에 팔기가 어려우면 옆 땅과 합쳐서 팔 수도 있기에 토지는 토지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분필과 합필을 할 수 있는 활용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물은 한번 건축하고 나면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지만 토지는 용도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주택을 지어 주거지로 이용할 수도 있고 상가를 지어서 상업지로 이용할 수도 있고 공장, 창고를 지어 제조업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땅을 사놓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산 땅 주변으로 여러 가지 개발 이슈로 인해 도시지역,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이 되기도 하고 주거지역이 준주거나 상업용지로 바뀌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땅 투자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사실 용도지역의 상향이라고 볼 수 있죠.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올라가는 것이 토지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며 상담을 해보면 땅 투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응용하는 사칙 연산을 배웠다고 해서 미분, 적분을 보여준다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아마도 미분, 적분을 하려면 미분, 적분 공식을 외워야 하고 어떻게 대입해야 한다는 과정을 배워야 풀 수 있고 한번 풀어보면 그 다음에는 공식만 알고 있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렵지 않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투자만 하다가 땅 투자를 하려니 땅에 대한 공식을 암기하지 않고 땅을 투자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려울까요? 땅에 대한 공식을 외우고 땅에 대한 풀이 과정을 배워야 땅 투자가 쉬워집니다. 1층에서 10층까지 올라가야 한다면 반드시 1층, 2층, 3층을 계속 밟고 올라가야 10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 층 한 층의 과정을 밟아야만 1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5층까지 올라갔다고 지겹다고 바로 10층까지 점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것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주로 아파트를 하지만 전 아파트를 투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살집 한 채를 분양받아 본 적 빼고는 절대 아파트를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양도소득세도 많이 내고 또한 정책이나 외부 영향에 많이 흔들리다 보니 수시로 공급과 수요를 체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를 사고 난 뒤 공급과 수요를 체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토지는 개발 호재가 있는 그 위치에 언제나 우뚝 서 있기에 늘 안정감을 주고 주변이 개발되면 될수록 기쁨의 웃음을 계속 웃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건물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토지는 거의 받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상가는 주변의 상권이나 입지 여건에 따라 또한 수요와 공급의 영향에 따라 등락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을 경험해야 하는 상황을 늘 마주하고 있기에 늘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 하지만 토지는 설사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기다리는 사람이 대부분이기에 소폭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투자 열기가 오르면 제일 먼저 오르는 것이 개발지 주변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떨어질 때는 조금 떨어지고 오를 때는 많이 오르는 것이 특징이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공시지가를 개발 인근 토지는 계속 올려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건물보다 토지가 좋은 6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듯이 확실히 배우기는 어렵지만 배우고 나면 땅처럼 안전하고 땅처럼 높은 수익을 거두는 것이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미적분 공식을 대입하는 과정을 배우지 않고 미적분 풀기가 어렵지만 그 공식을 배우고 나면 이처럼 또 쉬운 것이 있을까요? 토지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